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용석 지음, 퍼블리온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목차 살펴볼게요. 프롤로그, 우린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 파트 1, 진짜 위기의 시작,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파트 2,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대학이란? 파트 3.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직업, 직장이란? 파트 4.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진짜 공부는 무엇일까? 에필로그. 이기적, 계산적이되 포용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우린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원래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하던 말이다. 프로페셔널도 스튜던트도 각각은 전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결합되면 의미가 좀 달라진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나가는 대학생을 일컫는 말이었다. 공부가 좋아서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취직도 잘 안 됐고 사회생활하기도 두렵고 성인으로서 책임도 회피하기 위해 대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다소 경멸하는 의도가 담겨 있고 조금은 안타깝게 바라보며 쓰는 말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휴학을 거듭하며 졸업을 계속 유예하거나 취직이 안 되어 대학원에 진학하는 건 우리에게도 익숙한 현실이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니 말의 의미도 바뀐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도 온라인으로 전 세계 명문대의 수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대. 산업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더 이상 대학에만 머물며 사회생활과 성인의 삶을 회피하는 온실 속 화초의 모습이 아니라 치열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하려고 상시로 공부하는,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모습이다. 사회생활하면서 얼마든지 대학을, 그것도 전 세계 어느 대학의 수업이든 수강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어떤 변화와 위기에도 적응하고 살아남는 치열한 강자의 모습이 되었다. 프로페셔널 워커이면서 동시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앞으로 살아남을 사람이다.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당신의 미래가 달렸기 때문이다. 변화와 미래도 어떤 입장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책은 기업과 산업 혹은 사회와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본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임을 미리 밝힌다. 아무리 경제가 성장하고 기술이 발달해 세상이 좋아지면 뭐하나? 그 속에서 개인의 삶이 더 나아져야지. 국가 경쟁력 높고 국민소득만 높다고 개인의 삶까지 다 좋아지는 건 아니다. 개인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 미래에 대한 대응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다. 당신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되면 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아무 일 없었듯 좋은 세상이 될 거라 믿는가? 그런 생각은 너무 순진하다. 실상은 그 반대가 될 것이다. 팬데믹 이후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한 진짜 위기가 시작된다. 팬데믹 자체를 위기라고 여겼던 이들도 많겠지만 팬데믹이 초래한 변화의 가속화, 팬데믹이 초래한 경제 위기 등 팬데믹 이후에도 계속될 일들이 진짜 위기다. 팬데믹이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과 자동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었고 당신의 일자리, 당신 자녀가 미래에 가질 일자리에 영향을 주게 되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은 재정을 확대하고 부채를 늘려 대응했다. 분명 위험이 될 선택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라도 버텨야 했던 건 비상사태이자 초유의 세계적 재난이었기 때문이다. 팬데믹 기간에 쌓인 재정적, 경제적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의 시기가 팬데믹 종식 이후 시작된다. 기업뿐 아니라 개인의 생존력과 경쟁력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당신이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트렌드 분석가로서 사업과 산업, 기술, 비즈니스 등에 대한 미래나 트렌드 예측이 담긴 주제로 기업 강연을 자주 하는데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 다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코딩 교육 시키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미래에도 대학을 보내야 할까요? 같은 질문이다. 사실 내가 기업 강연으로 가는 곳이 대부분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등인데 자신의 업무나 비즈니스에 대해 묻기보다 자신의 자녀들이 만날 미래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많이 묻는다는 것을 주목할 일이다. 심지어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임무를 하는 정부기관에 가서 강연할 때도 대학 갈 아이가 있는데 어떤 전공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같은 자녀의 진로와 교육에 대한 질문들이 많다. 분명 내가 하는 강연은 최신 트렌드에서 찾는 비즈니스 기회나 변화한 사회 트렌드가 우리의 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룬다. 나는 강연자로 섭외하는 기업들로선 임직원의 비즈니스 안목을 높이고 최신 트렌드를 이해시키기 위한 의도로 비싼 강연비를 들여 부르는데 정작 직원들은 업무에 관련된 내용보다 개인적 궁금증에 더 주목한다.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세계 최고인 한국이다 보니 이런 상황이 그지 놀랍지도 않다. 특히 팬데믹을 겪으면서 위기가 더 증폭되고 변화가 더 빨라지자 자녀의 미래와 교육에 대해 고민이 깊어진 부모들이 많아졌다.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간단하게 답을 해왔지만 좀 더 진지하게 답을 정리해 볼 필요가 생겼다. 이 책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왜 대학은 계속 무너지는가? 아이들을 대학에 꼭 보내야 할까? 당신의 아이들에게 언제까지 입시 공부만 시킬 것인가? 인류에게 특이점이 다가온다는데 무슨 공부를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린 너무 불안해하며 자녀를 키울 것이다. 그리고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 중 두 번째가 로봇과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계속 대체해가면 우린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전문성을 쌓기 위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철밥통이라던 공무원마저도 평생 직장이 사라지는 시대, 뭘 해야 계속 살아남을까요? 같은 것들이다. 여기서도 화두는 공부다. 앞선 질문에서의 공부와 교육은 자녀를 위한 것이라면 이 질문에선 직장인이자 어른인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질문은 모든 직장인들이자 어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나조차도 이런 질문을 나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이다. 나는 지식정보를 파는 연구자이자 1인 기업이다. 즉 혼자 일하고 위기든 기회든 다 혼자서 감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체 불가할 자신만의 콘텐츠이자 변화에 대응할 생존 능력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일이다. 결국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려면 계속 공부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수밖에 없다. 내가 하는 트렌드 분석이라는 일도 마찬가지다. 계속 공부해야 하는 게 일의 특성이다. 새로운 이슈가 무엇이고 그것이 트렌드로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다른 트렌드로 어떻게 연결될지 계속 분석하고 공부한다. 한번 분석하고 연구한 트렌드 정보를 계속 써먹을 수도 없다. 공부를 멈출 수 없는 것이다. 덕분에 어떤 변화에도 두려움은 없다. 냉정하게 변화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걸 흡수하고 대응할 뿐이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워커이면서 동시에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최신 트렌드인 변화를 알려주고 다가오는 미래의 실체를 알려줄수록 한결같이 공부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변화를 인식하는 순간, 미래를 감지하는 순간, 우린 본능적으로 공부와 교육을 찾는다. 그건 지금껏 자신이 해왔던, 자녀를 위해 해왔던 교육들이 과거 버전이고 변화 속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금껏 지나온 것도 다 공부 때문이다. 사회적 동물로서 서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심화시키면서 인류 전체가 계속 진화해왔다.
공부는 사전적 의미로 학문이나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것이다. 공부는 대학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성년인 학생들의 전유물도 아니다. 살아가며 평생 공부와 떨어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특히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욱더 그러하다. 지금 시대를 가장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뉴노멀일 것이다. 과거에 익숙하던 것들이 사라지고 어제의 정답이 오답이 되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산업, 새로운 문화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건 단지 현재만 해당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미래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결국 뉴노멀 시대에 적응하고 살아남으려면 우린 새로운 공부를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점점 더 빨리 바뀌는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새로운 변화에 계속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우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본능적으로 공부를 찾는다. 대비된 위기는 결코 위험하지 않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도약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기의 시대는 진짜 실력자들에겐 성장할 좋은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지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 이슈이자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다. 이 책의 시작에 미래학자 5명의 말을 인용한 이유가 있다. 시대를 초월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미래학자들이 한결같이 교육과 직업에 대해 예측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생에서 교육과 직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이고 부와 명예도 결국 그것과 연결된다.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 그치지 않고 사회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직업과 교육이다. 오랫동안 앞서 소개한 5명의 미래학자를 비롯 수많은 미래학자의 주장과 연구를 접했고 필자도 연구와 분석을 통해 트렌드와 미래를 예측하는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과 교육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한국적 상황을 반영해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차원으로 교육과 직업을 둘러싼 화두를 해석하고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 책의 의도이자 목적이다. 오래전부터 이 주제로 연구해 왔는데 팬데믹 이후 더 급변해진 상황을 앞두고 이 책을 출간하기로 했다. 아마 이 책을 읽을 독자 중 가장 많은 이들이 직장인이거나 초중고 자녀를 둔 부모일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도 자녀를 위해서도 우린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 누가 미래에 살아남을지 바로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급적 이 책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를 권한다. 읽고 토론하기도 권한다. 책의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읽고 토론하고 그 속에 자신의 상황을 적용해 보는 것이다. 직장인들도 혼자보다는 함께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길 권한다. 2021년은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해다. 행동하기 위해 우리는 방향과 속도를 잘 읽어야 하고 과감하게 변화에 맞서야 한다. 급변하는 뉴노멀 시대, 어른들의 진짜 공부가 시작되어야 한다. 가짜 공부하지 말고 진짜 공부하라. 이 말의 의미가 책을 읽는 내내 되새겨질 것이다. 2021년 봄 트렌드 분석가 김용섭. 파트 1. 진짜 위기의 시작.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팬데믹이 종식되면 위기가 끝난다고 믿는가? 최악의 2020년을 보낸 사람들이 백신이 보급되는 2021년을 희망의 해로 여긴다고 한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다면 희망의 해가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끝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오히려 진짜 위기는 이제 시작이다. 제2, 제3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거나 새로운 팬데믹이 올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초래한 산업과 기술의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사회 시스템의 방향도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후 세상은 다시 안정을 찾고 글로벌 경제는 다시 활발해지겠지만 일자리 구조는 확실히 커다란 변화를 겪을 것이다.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예전부터 예견된 방향이지만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
당장 당신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졌다. 기업들은 2021년 신규 채용을 크게 줄였다. 반대로 구조 조정으로 임직원 수를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미 시작된 일이다. 취업하지 못한 대학 졸업생들은 팬데믹이 끝나면 새로운 기회가 더 주어질 거라 희망하지만 실제로 취업의 문은 더 좁아진다. 취업한 직장인들의 자리도 더 줄어든다. 이건 개인이 겪을 가장 큰 위기다. 팬데믹이 종식되면 경제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 산업도 안정을 되찾고 일부 산업은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사회도 안정되고 다시 세계가 서로 교류하고 여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외되고 외면될 개인은 훨씬 많아질 것이다. 팬데믹을 계기로 변화한 수많은 것들이 경쟁력 없는 개인들에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기회도 각자 다르게 주어지고 능력도 각자 다르다. 현실은 현실이다. 현실을 간과한 채 이상만 바라본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순진한 것은 무능한 것이다. 팬데믹이 끝나면 2019년의 삶으로 고스란히 돌아갈 거라는 생각은 아주 나이브한 발상이다. 그만큼 비즈니스에 대한 감이 없다는 얘기도 하다. 나이브하다는 국어사전에도 등재된 외래어다. 순진하다, 천진하다 정도의 의미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해서 순진하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다. 특히 어른들에게, 그것도 비즈니스하는 상대에게 쓸 때는 아주 못마땅하다는 뜻이다. 그렇다. 순진한 건 무능한 것이고 무능하면 위기를 부른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아무 일 없었듯이 되는 게 아니다. 불던 바람이 멈춘다고, 내리던 비가 멈춘다고 태풍 불기 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때론 있던 길이 사라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물길도 바뀐다. 물에 잠긴 집이나 쓰러진 농작물도 많다. 복구하는데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때도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겪어오던 태풍과는 다른 수준이다. 팬데믹이 끝났다고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편하게 마주보며 만날 수 있는 게 전부일까? 팬데믹을 계기로 방향과 속도를 수정한 산업과 기업이 경제와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사회와 정치도 변화를 맞는다. 기업은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것이다. 무너질 기업도 많겠지만 더 성장할 기업도 많다. 하지만 개인은 다르다.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 많을 것이다. 비슷한 수준이라 여기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벌어진다. 그렇다고 낙담하지 말라.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교롭게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분기점으로 작용한다. 다크호스와 흑수저의 역전도 많아질 수 있다. 과거의 관성을 과감하게 빨리 잊을수록 다가온 미래를 더 잘 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로운 시대에 잘 적응하는 이들이 유리한 건 당연하다. 세상이 5년쯤 앞당겨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들의 디지털화,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5년쯤 앞당겨졌다고 한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개별 기업들의 산업 구조만 바뀌는 게 아니다. 산업과 경제 구조를 바꾸고 일하는 방식과 일자리도 바꾼다. 인재상도 바꾸고 교육도 바꿀 수밖에 없다. 정치도 행정도 바뀔 수밖에 없다. 팬데믹이 세상의 변화를 5년쯤 앞당긴다는 것은 이런 변화에 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들이 5년쯤 뒤처진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이 빨리 바뀌면 개인으로선 기회보다 위기가 더 많다. 팬데믹이라는 터널에 들어섰을 때 25세였는데 1년 뒤에 터널을 나와보니 세상은 5년 뒤인 30세에 기대했던 세상으로 변해 있을 수 있다. 5년이 걸릴 만한 디지털화가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이 팬데믹 이면에 숨겨져 있지만 대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거대한 창의적 파괴의 시대를 촉발할 것이다. 2020년 12월 토머스 프리드먼이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그가 한 말 중에 팬데믹으로 5년 걸릴 디지털화가 1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메시지와
디지털화가 기업과 산업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크게 바꿀 것이라는 메시지를 인용한 건 그가 가진 신뢰와 명성 때문이다. 사실 토머스 프리드먼의 인터뷰가 있기 전부터 필자도 그렇게 생각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이들은 무수히 많았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IT 기업들의 실적도 수년을 앞당긴 변화라는 것이 드러날 정도다. 그만큼 가시화된 변화이고 이미 현실이 된 미래라는 얘기다. 토머스 프리드먼은 뉴욕타임즈를 대표하는 인기 칼럼니스트로 한 번 받기도 어렵다는 퓰리처상을 이미 3번이나 받았다. 그에 져서 세계는 평평하다, 경도와 태도,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등은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다. 그는 언론인이면서 글로벌화 신봉자이자 세계적인 국제 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의 말과 글을 통해서 미래의 변화를 엿볼 수 있기에 그는 미래 예측 분야에서도 주목되는 스피커다. 그가 한 말 중에서도 두 번째 말이 사실은 더 파괴적이다. 팬데믹을 겪으며 보건과 건강 위기가 생각하면 전염병과 싸우고 거리두기로 겪은 불편만 생각했던 이들이 많겠지만 그 이면에서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신의 범위가 넓어지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우리 일상에서부터 산업과 기업, 사회, 경제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는 의미다. 다시 팬데믹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판이 바뀐다는 의미다. 팬데믹 종식 이후 마스크를 벗고도 결코 2019년과 같은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이 5년쯤 앞당겨지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도 그만큼 앞당겨진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사람이 가장 큰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 기업들은 확진자가 1명 생기면 생산 라인을 중단하고 건물을 폐쇄하고 물류센터를 닫아야 했다.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선 자동화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공장 자동화, 물류 자동화, 사무직의 업무 자동화가 가속화되고 로봇이 서비스업을 비롯해 가정까지 속속 들어온다. 카페에서도 바리스타 로봇이 확대되고 서빙 로봇 수요도 커졌으며 병원에서 서비스 로봇이 의료용품을 가져오거나 쇼핑몰에 사람 대신 로봇이 안내를 맡는 일도 늘어났다. 농업에서도 일꾼 대신 농업용 로봇으로 대체가 본격 시작되었고 배송에서도 자율주행 배송 로봇을 적극 시도하게 되었다. 이번 팬데믹이 우리의 일자리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상황을 더 앞당기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미래가 빨리 온다고 좋은 걸까? 로봇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갑자기 나온 이슈가 아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키는 노동의 종말에서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자가 거의 없는 경제로 향해 간다고 예측했는데 그의 예측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과 자동화가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진 것은 기술적 진화가 우리에게는 위협적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기술적 진화가 좋아도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고 인간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로봇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를 채택할 주체는 노동자가 아니라 기업이다.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돋보이는 미래학자 마틴 포드는 로봇의 부상에서 합리적인 기업가라면 인력을 정감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경우 거의 예외 없이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과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시대가 필연적이라고 얘기했다. 사람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로봇과 인공지능, 자동화를 외면할 기업가가 있을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높고 비용마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두고서도 외면하는 기업가라면 주주 입장에서도 임직원 입장에서도 달갑지 않을 수 있다. 결국 로봇을 외면할 수 없을 거란 얘기다. 옥스퍼드 마틴 스쿨의 칼 베네딕트 플레이와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고용의 미래 보고서에서 자동화와 기술 발전으로 미국 노동시장에서 10에서 20년 안에
전체 일자리 중 47%가 사라질 가능성이 70% 이상이라고 예측했다. 즉 2013년에 20년 후인 2033년까지 미국에서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100% 가능성이 아닌 70% 이상의 가능성이라고 했으니 일자리가 반토막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자리가 크게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다. 2030년이면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토머스 프레이가 2012년에 주장한 예측이다. 설마 저렇게 많이 사라지겠어? 역시 미래는 극단적이고 부정적으로 예측하고 강하게 주장해야 솔깃할 테니 저렇게 말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가 예측한 지 8년이 지났고 이제 그의 예측이 맞을지 확인하는데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앞서 두 예측 모두 2030년쯤 일자리가 절반쯤 사라지는 가혹한 미래를 공통적으로 제시했다. 2020년 말 기준 세계 인구수는 약 78억 명이다. 이들 모두가 일자리를 가진 건 아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2,818만 6천 명이다. 만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4,450만 명이니 그중 63.3%가 실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같은 시기 전체 인구가 약 5,170만 명이니 전체 인구 대비 경제활동 인구, 즉 일자리를 가진 이들은 54.5% 정도다. 이를 그대로 전 세계로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78억 명 중 40억 명 정도가 일자리를 가진 셈이고 이것이 2030년에 20억 개가 사라지니 기존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다는 얘기가 된다. 지금도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인데 이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가혹한 상황이다. 앞선 두 가지 예측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줄어드는 일자리 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예측도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맥킨지는 전 세계 46개국 80개 이상의 직업을 대상으로 자동화 시대의 일자리 변화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자동화로 전체 노동자의 15에서 30%가 대체되고 인력 숫자로는 최대 8억 명에 이를 것이라고 봤다. 한국은 일자리의 25%가 자동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줄어드는 일자리 말고 새롭게 만들어질 일자리도 꽤 많을 것으로 봤다. 그래서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최대 3억 7,500만 명의 인력이 직종을 전환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야 할 것으로 봤다. 미국과 독일에선 전체 인력의 3분의 1이 직업을 전환해야 할 것으로 봤다. 앞선 예측들 모두 팬데믹이란 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적으로 초유의 일로 인류의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했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이 멈추지 않기 위해 로봇과 인공지능에 의한 일자리 대체는 더 가속화되었다. 팬데믹을 계기로 기업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스마트 팩토리,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자동화 이슈는 더 확대되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